3000년 동안 메마른 땅에서 물을 만들어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수도꼭지를 틀면 공기만 나옵니다. 테헤란 수도권 인구 약 1500만이에요.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댐 5개가 있는데 남은 물이 대부분 1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비가 안 오면 시민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 1500만 명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가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3000년 동안 사막에서도 물이 마르지 않게 만든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을 누군가가 부쉈습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요. 대체 누가 3000년짜리 시스템을 한 세대 만에 박살낸 걸까요? 이 시스템의 이름이 카나트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3000년 전 페르시아로 가야 합니다. 이란 한가운데 야즈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방이 건조한 벌판입니다. 비는 거의 안 오고 여름이면 50도까지 올라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 사람이 살았어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에는 눈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지하수가 흐르고 있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물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산에서 마을까지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터널을 팠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막 밑으로 지하철을 뚫은 거예요. 사람 대신 물이 달리는 지하 통로. 펌프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오로지 중력만으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야즈드의 카나트는 길이가 71km예요. 서울에서 수원을 찍고 평택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이걸 전부 사람 손으로 팠어요. 지하 40m. 빛 한 줄기 안 드는 터널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삽을 넘기고 그 아들이 다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한 세대가 평생을 파서 몇 킬로미터를 뚫으면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또 팠어요. 그렇게 수백 년이 쌓여서 71km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서 가장 대단한 건 따로 있어요. 카나트는 자연이 채워주는 만큼만 물을 가져옵니다. 지하수가 차오르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구조라서 아무리 써도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통장에서 이자만 꺼내 쓰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잔고가 줄 일이 없었죠. 이란 전역에 이런 카나트가 약 4만 개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3000년 된 기술이에요.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도, 몽골 군대가 도시를 불태웠을 때도 카나트는 살아남았어요. 정복자들도 이 시스템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끊기면 점령한 땅이 쓸모 없어지니까요. 칼로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물을 죽이진 못했던 거예요. 3000년을 버틴 시스템이에요. 제국이 바뀌고 종교가 바뀌어도 카나트만은 땅 아래에서 묵묵히 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20세기 중반 이 나라에 좋지 않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1963년 이란입니다. 팔라비 왕조의 왕이 백색혁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석유화 프로젝트를 밀어붙입니다. 당시 이란의 석유돈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왕은 그 돈으로 나라를 현대화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미국이 기술 원조까지 해줬어요. 뭘 했냐면 미국에서 기계식 펌프와 시추 장비를 대량으로 들여왔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지하수가 콸콸 올라오는 장비입니다. 3000년 동안 터널을 파서 이자만 꺼내 쓰던 사람들 앞에 갑자기 원금을 통째로 뽑아 올릴 수 있는 기계가 놓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카나트는 버려졌습니다. 전국의 카나트가 하나둘씩 방치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물값까지 보조금을 붙여서 사실상 공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이 공짜인데 아낄 이유가 이제 없잖아요. 너도 퍼올리고 나도 퍼올리고 통장 잔고를 아무도 안 보는데 인출은 끝없이 이어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진짜 판을 키운 건 따로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터져요.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섭니다. 새 정권은 미국 제재를 벼랑 끝의 위협으로 봤어요. 그래서 강박에 가까운 목표를 세웁니다. 식량을 반드시 자급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라는 겁니다. 서울에 내리는 비의 5분의 1도 안 되는 땅이에요. 이 건조한 벌판에서 물을 엄청나게 먹는 작물들을 강제로 심기 시작했어요. 벼농사, 사탕수수, 여름이면 50도가 넘는 그 땅에 논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쏟아부어서 억지로 만들어낸 논밭인데 그 물이 사막 모래 밑으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인구까지 폭발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대거 전사했고 새 정권은 인구가 곧 국력이라고 봤어요. 출산을 장려하면서 약 3500만이던 인구가 지금 9천만을 넘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3배가 됐는데 물은 그대로였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땅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란 전체 수자원의 92%가 농업에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물을 농사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 안팎이에요. 100만 원어치 물을 부어서 10만 원어치 쌀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을 망가뜨린 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란 안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워터 마피아, 에너지부 관료, 혁명수비대 건설사, 지방 권력자들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카르텔이에요. 공식 연구와 언론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슬람 혁명을 지킨다는 이름의 군대, 혁명수비대가 건설업에 진출해요. 자체 건설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이란 전역에 댐을 짓기 시작합니다. 600개가 넘어요. 환경 영향 평가는 무시하거나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입찰도 없이 독점으로 따내서 감독도 안 받고 닥치는 대로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어이없는 일을 벌인 게 있어요. 카룬강이라고 이란에서 가장 크고 물이 풍부한 강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이 강에 고트반드 댐을 지었는데 1970년대 지질조사에서 이미 경고가 나왔어요. 이 땅 밑에 소금층이 있다고 무시했어요. 그냥 강행했습니다. 물이 차니까 정확히 경고대로 됐어요. 소금이 녹아들면서 저수지 염도가 바닷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소금물이 카룬강을 타고 하류로 흘러갔어요. 대대로 농사짓던 사람들의 땅에 소금물이 스며든 겁니다. 대추야자 40만 그루가 집단으로 말라 죽었어요. 수백 년 된 나무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가꾸고 아들이 거두던 나무들이 소금물을 마시고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수십만 에이커의 비옥한 농지가 불모지로 변했어요. 알면서 한 겁니다. 경고를 받고도 강행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군대가 자기 나라 강을 소금물로 바꿔버린 겁니다. 특정 산업 단지와 공장에는 물을 퍼주고 농민과 빈민계는 단수를 강요하는 구조가 굳어졌어요. 돈 있는 쪽에 물이 가고 없는 쪽은 목을 마르게 놔두는 겁니다. 근데 물을 훔친 건 권력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우물이 약 100만 개가 있는데 그중 절반인 50만 개가 불법입니다. 정부가 단속했냐고요? 오히려 합법화해줬어요. 선거철마다 보조금은 더 늘었고 우물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매년 소양강댐 6개분이 넘는 지하수가 영영 사라지고 있어요. 테헤란 서쪽은 땅이 매년 30cm씩 꺼지고 있습니다. 물 먹은 스펀지에서 물을 쭉 짜내면 쪼그라들잖아요. 그게 1500만이 사는 도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갈라지고 도로가 주저앉고 상하수도관이 터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물파산이라고 부릅니다. 펌프가 카나트를 죽이고 식량 강박이 지하수를 말렸고 표심이 불법을 눈감았고 군부의 탐욕이 강을 소금물로 바꿨어요. 이렇게 물이 죽어가는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테헤란 새벽 4시예요. 아파트 복도에 발소리가 울립니다. 냄비, 양동이, 플라스틱 통을 양손에 든 사람들이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와요. 제한급수 시간이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거든요. 이 3시간을 놓치면 다음 급수는 이틀 뒤, 길면 사흘 뒤입니다. 꼭지를 틀면 처음엔 누런 물이 나와요. 그걸 버리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물로 사흘을 버텨야 해요. 마시는 것, 밥 짓는 것, 씻는 것 전부 다. 여름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나라에서 샤워는 사치입니다. 물티슈로 몸을 닦아요. 급수차가 동네에 도착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데 트럭 한 대로 동네 전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뒤에 선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을 두고 주민끼리 밀치고 넘어지고 주먹 다짐이 벌어져요.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더 심해요. 수압이 낮아져서 물이 아예 올라오지 않거든요. 아래층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위층에서는 꼭지를 틀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층수로 물이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끊기니까 일상 전체가 무너집니다. 학교는 화장실 물이 끊겨서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이 탈수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병원마저 수술용 멸균수가 부족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식당, 세차장, 세탁소는 물이 없으니 영업을 못합니다. 물이 없어서 돈을 못 벌고 돈이 없어서 물을 못 사는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테헤란은 그래도 수도입니다. 물을 실어 나를 트럭이라도 있으니까요. 농촌은 그마저도 없어요. 지난 수십 년 사이 12,000개가 넘는 마을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대대로 살던 땅을 버리고 도시 빈민가로 떠난 겁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 할아버지가 판 우물, 그 옆에 지은 집. 전부 놔두고 떠나야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마을 하나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따라 떠났는데 간 곳에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건 도시만이 아닙니다. 자연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란 북서쪽에 우르미아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였습니다. 크기로 치면 제주도 약 3배예요. 상상해보세요. 제주도 3개를 합친 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90% 넘게 사라진 겁니다. 물이 빠진 호수 바닥에 소금이 수십억 톤 쌓여 있고 거기에 비소, 납, 크롬 같은 중금속이 섞여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게 전부 먼지가 돼서 주변 도시로 날아옵니다. 타브리즈라는 인근 대도시까지 소금 먼지가 덮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실에서 사는 것 같다고. 호흡기 질환과 암이 폭증하고 있어요. 같은 일이 이란 한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파한이라는 오래된 문화 도시예요. 한가운데를 자양데루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상류에서 대미물을 전부 가로챘거든요. 물을 빼앗겼다는 소식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송수관을 부순 적도 있어요. 우리 물을 다른 데로 보낸다며 파이프를 망가뜨린 겁니다. 물을 빼앗긴 사람들의 분노가 터졌어요. 2021년 여름, 이란 남서쪽 후제스탄에서 물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보낸 건 물이 아니라 총알이었어요. 실탄을 쏴서 최소 수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해 가을 이스파한에서도 수천 명이 텅 빈 강바닥 위에 앉아서 시위를 벌였어요. 우리는 목이 마르다고. 최루탄과 고무탄이 날아왔고 수십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시위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인터넷을 차단합니다. 바깥 세상이 못 보게요. 물 하나로 이 지경이 된 나라에 지금 폭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을 시작합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기 직전 이 나라는 이미 한계였어요. 2025년 가을은 50년 만에 가장 건조한 가을이었습니다. 평년 강수량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메말랐고 전국 절반 이상이 심각한 가뭄 상태였어요. 댐이 텅 빈 상태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목표는 군사시설이었어요. 근데 폭탄은 군사시설만 골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수장이 맞았어요. 송수관이 끊겼어요. 전력 설비가 무너졌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 정수장이 멈추고 펌프가 돌아가지 않고 도시에 물이 안 나와요. 이미 댐이 텅 빈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물을 보내주던 시스템까지 끊어진 겁니다. 물이 끊긴 건 군인만이 아닙니다. 테헤란 시민 1,500만 명이 그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이란 에너지 장관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수십 곳의 물, 인프라가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이웃 나라에서 물을 사오겠다고. 그 이웃 나라가 어디냐면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자랑하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물을 구하러 간 겁니다. 3월 7일에 벌어진 일은 더 구체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캐슘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담수화 시설이 있었는데 교전 중에 파손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변 30개 마을에 수도꼭지가 멈췄어요. 새벽에 물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공습 사이렌이 울려요.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폭탄을 피할까, 물을 받을까. 어떤 선택을 하든 잃는 건 똑같습니다. 줄을 떠나면 다음 물은 언제 올지 몰라요. 방공회 가면 목숨은 살지만 통에 물은 비어 있고 줄에 남으면 물은 받겠지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에 드론 공격을 날렸어요. 바레인에는 미군 해군 기지가 있고 이번 공습에 협조했다는 게 이란의 판단이었어요. 바레인은 식수 대부분을 담수화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시설 하나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려요. 물 인프라를 서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전쟁의 무기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걸프 하에 바닷가에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만약 이 원전이 피격당하면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카타르는 식수 대부분을 바닷물에서 뽑아 쓰는 나라예요. 담수화가 멈추면 며칠 안에 물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걸프해 주변 수천만 명의 물 공급이 한꺼번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건드린 게 물만이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거든요. 이란이 이 해협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유가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전쟁, 이 유가 폭등이 건드리는 게 이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갑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면서 물을 틀 때 그게 당연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나라예요.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 아니었냐고요? 연평균 강수량은 약 1400mm로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름 석 달의 비의 60% 가까이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나머지 계절은 부족해요. 물이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에서 실어오는 그 기름의 95%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요. 이란의 물 위기가 정권 불안을 만들고 정권 불안이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전쟁이 해협을 막았어요. 해협이 막히니까 기름값이 뛰고 기름값이 뛰니까 물류비가 올라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의 가격이 따라 올랐습니다. 실제로 올해 봉쇄 이후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가격표가 확 오른 거 느끼셨을 겁니다. 테헤란의 물 문제가 서울 밥상 위에 올라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가 국경 밖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물 위기가 겹치면서 이란에서 난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터키 정부가 비공개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기에 9만 명을 수용할 텐트 캠프까지 계획해 뒀습니다. 전면전이 길어지면 100만 명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이란 난민이 유럽으로 쏟아지면 유럽 정치가 흔들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도 충격이 옵니다. 그런데 같은 사막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국토 절반 이상이 사막입니다. 이란 못지않게 물이 부족한 나라였죠. 근데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서 먹는 물의 80%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 쓴 물을 깨끗하게 재활용하는 비율이 90%로 세계 1위예요. 거기에 식물 뿌리에 물을 한 방울씩 직접 떨어뜨리는 기술, 점적 관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물방울 하나도 허투루 안 쓰겠다는 거예요. 결과요? 물이 없던 나라가 지금은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 물을 공급하는 수출국이 됐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서 옆 나라에 파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같은 사막이에요. 한쪽은 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도를 비워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기술이 아니에요. 둘 다 기술은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 기술을 시민에게 썼고 다른 한쪽은 권력에게 썼어요. 카나트는 물을 사람에게 보냈고 펌프는 물을 권력에게 보냈어요. 방향이 바뀐 순간 3000년 문명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 어딘가에서는 새벽 4시에 양동이를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줄에 서 있다면 내일 아침 양동이를 들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